너는 가난하고 더러운 조센진이잖아. 여기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전해준 대일본 제국이야. 그러니 너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후진국 시민이라고!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한 후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더 행복하게 바뀌었다는 일본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사랑 덕분에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평범하다면 평범한 저와 제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혁수라는 아이를 입양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된다면 아이에게 아늑한 집과 사랑스러운 가정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아파 아이를 갖게 되면 제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할 것이며 또 낳게 된다면 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의사는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괜찮을 거라며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면 몸이 별거냐고 했지만 남편과 가족들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고집을 꺾었습니다. 대신 입양을 알아보게 되었죠. 처음엔 가까운 곳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이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 어쩌면 당연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누른 건데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슬프고 감동적이었어요. 좋지 않은 한국 경제사회로 인해 한국에서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이 해외에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영상을 계속 보는데 조금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입양 온 아이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는 장면이었죠. 사실 제 주변에 한국인이 거의 없기도 했고 인종차별이란 건 그냥 흘려듣는 소리였지 진짜로 누군가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어도 유창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 아이는 다른 또래 아이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놀림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어느 날은 누군가와 싸우고 오기도 했다고 해요. 낯설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계속 영상을 시청하던 저는 그만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거지만 우리는 너를 선택한 거란다. 네가 그만큼 특별하고 대단한 아이라서 그래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단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같은 부모 또래로서 그 말이 참 멋있더군요. 그 영상을 본 뒤 저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인종차별 사례와 차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인종차별 문화가 사라질 수 있는지 등을 공부했고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가 이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투쟁하고 쌓아온 민족이었죠.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경제난으로 힘들었을 때 전 국민이 하나로 모여 여러 운동을 했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한 사례가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며 웃기도 울기도 때론 분노하기도 하면서 저는 한국을 무척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등 모두 독특해서 통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2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과 한국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면 한국을 1순위로 꼽을 정도로 매 여행마다 저희는 감격했고 또 놀라웠습니다. 누구나 친절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 외에도 일본어를 사용할 줄 알았죠.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척척 빠르게 진행되었고 한 번도 기다림에 지친 적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전통 문화와 다양한 한국 음식은 저를 지루할 틈도 주지 않고 여행하는 내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2번째 한국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혹시 아이 입양을 한국에서 하는 건 어떻냐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 또한 해본 생각이었지만 타국에서 아이를 입양하여 데려오는 것이 그 아이에게 나중에 상처가 되진 않을까? 걱정돼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르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들 혁수를 입양하게 되었고, 생명을 책임진다는 숭고한 일을 제가 할 수 있음에 밤낮으로 신께 감사하다고 빈 것 같습니다. 처음 혁수를 데리고 왔을 때 혁수는 갓난아기였습니다. 몸을 뒤집는 것조차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아이였죠. 이름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아이를 입양해준 기관에서 아이를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혁수였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커서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알게 될 거고 그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흔들리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죠. 입양하게 되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고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서 더 힘들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혁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뭐든지 입으로 집어넣는 그 습관이라든지 웅얼거리는 입술이라든지 관절마다 접혀있는 살은 온종일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천에 싸서 끌어안고 하루 종일 관찰하고 아이의 옆을 지켰습니다. 혁수는 금방 자랐습니다. 아기들은 정말 빠르게 자라더군요.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으면 나중에는 저와 쏙 빼닮았다. 는 자기 세뇌까지 들 정도로 혁수는 쑥쑥 훤칠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혁수를 키우고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아이가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고향을 잊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주입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꼭 알게 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이니 남편과 차근차근 준비해 왔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웬만한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혁수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이후에는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의 식문화와 요리법을 공부했습니다. 가끔씩 한국식 음식이 끌릴 때면 저희 가족은 양껏 음식을 만들어 한국에 있는 기분을 만끽하곤 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참 좋아했죠. 특히 한국에 아직 가본 적 없는 혁수 또한 자기 입맛에 너무 잘 맞는다며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도 종종 이야기했죠. 그 후 저희는 아예 한인타운 근처로 이사를 했고 마침 그 지역에는 한국에서 이민 온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혁수는 그곳에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혁수가 커가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체 인종이 뭐라고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 수 있는 건지요. 길을 가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차도로 밀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두 다리에 힘을 준 채로 넓게 서 있어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죠. 저와 남편은 매 순간 분노했지만 분노하는 부모 앞에서 혁수는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심지어는 괜찮다고 자기가 앞으로 운동을 좀 배워야겠다며 웃으며 장난치는 애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을 위로해주기까지 했어요. 사실 혁수는 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로는 먼저 입양이나 국적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지금 쌓이고 쌓이다 나중에 터져버려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거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심하게 분노한 날이었습니다. 이유는 평소와 같았죠. 저희 부부 또한 이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어쩌면 과거까지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고 반박하고 싶었고 화를 내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아까 있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침묵 끝에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안다. 사람들이 어째서 나를 모욕하는지 알고 있고 그게 내가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것도 엄마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안다. 좀 웃긴 말이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출생의 비밀을 덜어 숨긴다고 하는데 엄마와 아빠는 안 그러지 않았냐? 오히려 내가 태어난 나라의 문화를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요리하고 나를 위해 언어까지 배웠던 게 아니냐?
그 사실만으로도 분노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혁수가 너무나도 대견하더라고요. 아이의 모든 말이 그동안 저희 부부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지만 못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분이었고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도 변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의 태도에 연연해하지 않았고 쓸데없이 분노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주의자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떠나는 사람이 되었죠. 또 혁수는 그날 저녁 이후로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한국으로 여행 갔던 사진을 보면서 자신도 가보고 싶다고 요즘 한국인이 부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정말 좋아서 한번 공연을 보러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났지만 정작 기억도 없는 한국을 혁수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혁수와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건 당연히 고민할 거리가 없었지만 바로 갈 수는 없었어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죠. 조금만 더 때를 기다리자며 한국 여행을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결국 우리는 한국에 갈 수 있었고 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한국 방문이 무척이나 오랜만이었기에 굉장히 들떴죠. 첫날에는 혁수가 구경하고 싶다는 K-팝 아이돌 타운에 방문했어요. 서울 빌딩가에 있는 커다란 곳이었는데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듯 각종 굿즈와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줍게 이걸 꼭 사고 싶다고 얼굴을 붉히는 혁수를 보며 우리 부부는 깔깔 웃으며 놀리기도 했죠. 또 동대문에 가서 시장을 돌아보기도 했고 유명한 전시회도 다녀왔어요. 이틀 차에는 남산 근처에 호텔을 잡아두고 여유롭게 점심을 먹은 뒤 케이블카도 타보았습니다. 3일 차에는 신촌에 갔는데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옛날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아졌더라고요. 역시 인기 많은 장소답게 외국인도 많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본어로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여행 내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안심되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부산과 전주 같은 지방을 돌며 한국 전역을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또한 못 가본 곳이라 걱정 반 설렘 반이었는데요. 한국의 문화유산이 밀집된 지역답게 정말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볼 수 있었고 매우 감탄했습니다. 왜 한국의 역사가 깊은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걸 지금 시대까지 보존해온 한국이 다시금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근처에서 한복을 대여해주고 있길래 모두 갈아입고 돌아다녔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어 기뻤어요. 그 한복을 입고 우리는 한국의 한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작은 사이즈로도 몇 장 인화하여 지금도 휴대폰 케이스 안과 지갑 속에 꼭 넣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라 어디서 났냐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 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정말로 기품 있고 아름답다고요. 그날 이후 제 주변 지인 중에는 저희 때문에 한국에 빠져든 사람들도 꽤 늘어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모임도 생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 한국은 모른다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많이 유명해졌네요. 아마 앞으로도 더욱 크게 성장하겠죠. 역시 한국은 기대가 되고 애착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이와의 한국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으로 입양되어 일본에서 살고 있음에도 혁수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와 같은 혁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또한 우리 가족은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인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혁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르는 한국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전달해주는 아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 그리고 혁수를 입양하게 된 건 제 인생에서 벌어진 일 중 가장 찬란한 일입니다. 혁수와 함께하면서 제 삶에는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고 혁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 덕분에 한국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녀의 몸은 임신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약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엄마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국경과 인종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는데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딘가에서 가족이 되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일본 여성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어느 패션 스튜디오.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이 옆에 있는 금발의 디자이너에게 소리칩니다. 뭐 이상한 한국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갔다 오더니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패션을 때려치우고 온 돌 그게 될 것 같아. 온돌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밀라노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탈리아인 크리스틴입니다. 밀라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밀라노는 북적이는 거리 최신 패션 트렌드를 보여주는 높은 빌딩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탈리아 패션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전 거기서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어요. 시크하고 무던하며 항상 활기찬 분위기인 곳에서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 디자인이 전 세계 런웨이를 장식하고 유명인들이 저의 작품을 입고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더 유명해졌죠. 모두 저의 화려한 인생만 보고는 멋지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압박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고 스케치가 디자인으로 바뀌고 어느새 또 다른 컬렉션이 출시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마감일.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고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휴식뿐이었습니다. 번잡함이나 압박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낼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때 오랜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대학 시절 친구였던 제이 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희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진짜 불알 친구였어요. 제이 씨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작은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최근 한국에서의 여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이 씨가 설명하는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하지만 제이 씨가 서해 금빛 열차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전 가장 흥미로웠죠. 이건 그냥 기차를 타는 게 아니야. 미아 제이 씨가 흥분한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시간과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이야. 저는 시간과 문화라는 단어에서 설레었어요. 이게 제가 갈망하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상상은 유혹적이었습니다. 전 결국 제이 씨의 권유와 함께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제가 서해금빛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이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열차가 역에 들어서자 저는 이 열차가 평범한 열차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의 외관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며 다른 기차와는 다른 여행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나무 패널과 정교한 문양 은은한 조명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고급스러운 한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평온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열차가 좋은 이유는 바로 온돌 시스템입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열차가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발밑에서 온기를 느끼는 것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바닥이 저를 안아주고 위로하며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고 대부분의 열차의 차가운 금속 바닥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행이 시작되자 큰 창문으로 시선을 돌려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들판과 고풍스러운 마을, 잔잔한 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온돌 바닥의 따스한 온기가 저를 안정시켜 주었고 집의 안락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독특한 경험에 매료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다른 여행객이나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돌 체험을 즐기기 위해 서해금빛 열차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따뜻함을 나누며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전일기에 글을 쓰며 모든 감정, 모든 광경,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심부를 여행하며 온돌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번 여행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열차 내부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비췄습니다. 전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온돌 바닥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평화로운 잠에 빠졌습니다. 서해금빛 열차는 정말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얼마 후 기차는 부산에 도착했어요. 전통 한옥이 현대식 건물 옆에 당당히 서 있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부산만의 매력이 있었죠. 부산은 신선한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주민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그들의 환대는 저를 환영하는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첫날을 탐험하며 모든 시각과 청각 향기에 흠뻑 취해 보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었고 산이 베어 물 때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100년 정도 된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지붕과 기둥, 화려한 문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볼거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자 전 바닷가에 앉아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산은 제가 원하던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전 예약해둔 온돌 호텔로 향했습니다. 온돌 호텔이 뭐가 그리 특별할까 싶기도 했지만 제이 씨가 추천해준 곳이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온돌 호텔은 저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호텔과는 달랐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텔이었어요. 객실은 나무 바닥과 낮은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섬세한 수작업으로 칠해진 스크린 공간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바로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죠. 저는 처음에 침대가 없어 의아해했지만 직원이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독특한 콘셉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직접 깔린 푹신한 침구에 누웠을 때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전통 한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전 한옥에서의 하룻밤이 궁금했습니다. 한옥은 목조 구조 곡선형 지붕 안뜰이 특징인 한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저는 전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주 한적한 구석에 아름답게 보존된 한옥 펜션에서 관광객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나무 대문을 통해 들어서는 순간 고요한 오아시스에 온 것 같았습니다. 마당은 분재 나무석 등 비단잉어가 가득한 작은 연못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옥의 내부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저는 친절한 주인으로부터 한옥 건축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배우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대들보 아래에서 잠을 자며 밖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힐링을 할 수 있었어요. 전 온돌에 대한 매력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이 수세기 동안 혹독한 겨울 동안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개념은 단순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장작 난로에서 나오는 열이 바닥 아래로 전달되어 부드럽고 일관된 온기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현지 온돌 장인과 함께 하루를 보내며 돌과 점토 파이프로 열을 전달하는 독특한 구조의 온돌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전각 요소를 배치하는 정밀함과 세심함에 놀랐어요.
장인은 추운 밤 따뜻한 아랫목에 가족들이 모여 음식과 이야기, 웃음을 나누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따뜻함과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하여 기능적이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주의 멋진 건축물을 탐험하던 중 성진이라는 현지 건축가를 우연히 만났어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코에 걸친 안경 항상,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성진은 전주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성진과의 첫 대화는 온돌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었고 건축 디자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핵심 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서양에 소개하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습니다. 성진의 눈빛이 설렘으로 빛났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미학을 결합한다는 아이디어가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뜻밖의 콜라보레이션이 탄생했습니다. 수월 후 돌아온 전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전중과 함께 디자인 세계의 혁명을 일으키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케치를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곧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첫 번째 공간을 선보일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으로 오라고요? 삼촌 제정신이세요? 거기서 뭘 배우냐고요? 차라리 여기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훨 낫겠네. 여기 중국의 가정집에서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여성의 삼촌인 것 같네요. 여성의 삼촌은 여성에게 한국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 자리가 낮다며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수를 터뜨리고 말죠. 결국 전화는 끝이 났고 기분이 좋지 않은 여성은 친구를 불러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말을 들은 친구는 여성에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들은 이 여성은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오웨이라고 해요. 저는 30살이고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의 외동딸이에요. 저희 가족은 그런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열심히 맞벌이를 하셔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겠다며 항상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일러주시고는 했죠. 덕분에 저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과 비슷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도 받으며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중국은 교육열이 뜨겁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랍니다. 저희의 경쟁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들 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공립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사실 정부에서는 재직 교사의 개인 보충 수업이 아니라면 다른 수업들을 일체 금지하고 있지만 그게 되겠어요. 모두 비밀리에 사교육을 받고 있고 덕분에 그 금액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치열한 교육열 속에서 저를 뒤처지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했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공부 머리가 있었던 저는 늘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치렀을 때도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많은 시험을 봐왔지만 그날은 정말 긴장했었어요. 만약 목표로 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쩌지 부모님이 이제껏 많은 희생을 해주셨는데 내가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적이 나왔을 때 안도했어요. 좋은 성적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대였고 저희 집에서도 많이 멀지 않아 지나다니면서 항상 저곳에 갈 것이라는 동기를 가지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입학을 하게 되다니 부모님과 저는 함께 기뻐했어요.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많은 사람들처럼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할 때 큰 희망을 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이게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 제가 마주한 현실 세계는 제게 가혹한 교훈을 주었어요. 약 10년 동안 일자리를 찾은 끝에 마침내 저는 운 좋게 중국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제가 공부한 분야의 일자리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어요.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고 자체도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여러분은 아시나요? 중국 컨설팅 업체 마이커스에 따르면 저희 중국에서의 졸업자 평균 첫 해 월급은 한국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첫 해 월급이 170만 원이 넘는 건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하더군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1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취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회사 생활을 해나갔어요. 보통 하루에 12시간 주 6일을 일해야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지옥 같은 스케줄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이 전혀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제 정신과 몸에 큰 부담을 주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다 탕핑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 등장한 말이었죠. 웨이보에 어떤 사람이 탕핑이 바로 정의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글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글의 내용은 3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놀고 있지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압력은 서로를 비교하는 데에서 오는 것일 뿐 이건 그저 어른들의 오랜 관습에 불과할 뿐이라고 시작하며 뒤쪽에 드러눕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현재 운동이다. 오직 눕는 것이 인간의 만물의 척도로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무언가 땅하고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대부분 중국인 청년으로 이루어진 시위가 일어났어요. 바로 전염병 시위였죠. 시진핑 퇴진을 외쳤어요. 다들 봉쇄 조치가 너무 심해서 그런 줄 알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요구는 무한 경쟁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포자기 세대가 되어버린 전염병 사태와 집값 상승, 경기 둔화로 인한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된 세대인 청년들을 어떻게 좀 하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탕핑족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태어난 이들이에요. 가장 중국에서 불운한 세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저 또한 그 세대에 태어난 이들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회사에 최대한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스트레스를 극으로 받고 있던 그 즈음에 탕핑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점점 많은 젊은 중국 신입 회사원들이 이미 탕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탕핑은 영어로 눕다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일하라는 압박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대신 단순한 삶을 살자는 것이 주된 개념이죠. 지금은 탕핑 운동이 회사에까지 침투하게 되면서 장기 경제 침체 속에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지친 젊은 세대가 회사에서의 외모 관리를 포기하며 불만 표출에 나서게 되었어요. 요즘은 역겨운 출근 룩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기괴한 출근 복장들을 인증하기 시작했어요. 형광 패딩 점퍼 오리가 그려진 잠옷, 원색 양말 등으로 단정함과 거리가 먼 복장을 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죠. 거짓 복장을 흉내 내거나 잠옷 차림에 떡진 머리로 출근을 하기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급여와 적은 기회였죠. 처음엔 이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취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이 희생을 얼마나 하셨는데 저런 전문적이지 못한 모습들은 보기 좋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도 낮은 월급과 말도 안 되는 업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서 탕핑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결국 평소보다 더 지치는 한 주를 보낸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탕핑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거든요. 경력을 쌓거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았죠. 회사에는 저 또한 기괴한 옷들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입어도 계속되는 외모 지적에 지쳐버리기도 했고요. 이런 힘든 업무의 외모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되게 편한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나 완벽한 외모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항의하는 방식이에요. 사회 성공 기준을 거부함으로써 저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체제에 맞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제 모습은 이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죠. 윗사람들이 욕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지쳐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도 내면에선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퇴근 후 밤에도 잠 못 들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삼촌께서 전화를 주셨죠. 삼촌 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필요한데 혹시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 한국어가 썩 좋진 않지만 삼촌은 저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승낙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기는 했으니까요. 아예 그만뒀다면 모를까 지금 확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사실 부모님 눈치가 보여 그만둘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한국이요. 삼촌이 한국에서 작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 듣기는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곤 했죠. 한국이요. 그런 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해봤자 아닌가요? 진심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K-팝 말고는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상하이 대학교에도 한국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좋다면 뭐하러 중국까지 유학을 왔겠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더 배울 게 많으니까 한국으로 왔겠죠. 그리고 듣기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싫어한다면서요. 진짜 기가 차네요. 심지어 저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몇몇 가게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져 있는 가게들이 있더래요. 엄청 상처받고 섭섭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를 대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저희가 맨날 뭘 베낀다고 이야기만 하잖아요. 저희 기술력이 높아서 그렇다는 건 전혀 인정하지를 않죠. 그런 거짓말쟁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저 또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는 했죠. 저런 편견들과 중국이 더 우월하다는 자존심 때문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삼촌이 제 생각을 해서 연락을 준 건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어렸을 때 삼촌도 중국에 거주하셨었거든요. 맞벌이인 저희 부모님이 나가고 집에 홀로 있을 때마다 삼촌은 저를 항상 돌봐주고 놀아주고는 하셨어요. 사실 저에게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는 며칠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삼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요즘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들어 걱정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갑갑한 마음에 친구 차오루를 불러 한잔하기로 했어요. 모처럼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인데 그냥 보내기도 좀 아쉬웠고요. 저희는 맥주집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연히 저희 삼촌의 제안도 차오루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너무 잘됐다. 차오루는 저희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한국으로 가라고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하오웨이 지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말이야. 그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발전 재밌네요. 항상 뉴스에서 보이는 거라곤 인형처럼 춤추는 가수들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첫 월급도 우리보다 많이 받는데. 너 안 갈 거면 나라도 추천해 주던지. 차오루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죠. 차오루가 이 정도로 적극성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어. 거기도 죽은 것처럼 일이나 하겠지.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는 덜 일한다고 들었어. 그리고 연차라는 것도 있다던데. 한국에서 온 동료한테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연차라고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주고 주 5일 출근을 한대. 그리고 어떤 곳은 재택근무를 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자한테는 생리휴가도 준다고 하더라고.
차오루가 한국 회사에 대해서 줄줄이 말해주었어요. 그 말은 좀 솔깃하더라고요. 연차 말이에요. 그런 걸 준다고요.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때에 쉴 수 있는데 돈까지 준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하오웨이 넌 너무 달라진 것 같아. 탕핑족이 안 좋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넌 원래 엄청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아이인데 지금의 너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아. 한국에 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한번 잘 고민해봐. 메이는 진심으로 걱정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실 그 말은 확실히 맞아요. 저는 대학 시절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동아리 활동까지 장을 맡아서 제일 먼저 나서 많은 것을 도전하고 배우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다고나 할까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차오루와 헤어진 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차오루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앞쪽의 거울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상해버린 얼굴과 생기 없는 눈동자를 가진 제가 보였어요. 예전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생기발랄한 눈을 가진 저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것도 20대의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삶에 닥친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지 전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탕핑은 제게 휴식이었지만 제 일부는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용기를 내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중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길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작은 가방을 싸면서 어떤 모험과 교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긴장이 되지만 희망도 있어요. 이미 결정한 이상 이건 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이고 저는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깊은 숨을 내쉬며 아파트 문을 닫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자마자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고 긴장된 상태로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삼촌 회사에서는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 주셨어요. 거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감탄했죠. 지하철이 너무나도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고향에서의 붐비고 혼잡한 대중교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 좋게 놀랐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짐을 풀고 따뜻한 샤워를 한 뒤 편안한 침대에 누웠어요. 비행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너무 긴장을 했던 상태라 조금 피곤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로 저는 편안한 잠에 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출근을 위해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출근을 위해 이렇게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숙소 밖으로 나와 한국의 삼촌의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큰 유리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제 심장은 쿵쿵거렸죠. 회사 안에 들어가자. 친절해 보이는 한국인 박진석 부장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팀에 온 걸 환영해요. 하오웨이 씨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진석 부장님의 친절한 안내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금세 깨달았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팀워크와 서로 돕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동료들은 항상 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덕분에 저는 아주 빠르게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감명 깊었던 건 모두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지였어요. 신입부터 윗선까지 모두가 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훌륭한 성과를 낸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직업 윤리와 탁월함에 대한 헌신을 보며 저 역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점점 예전에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저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죠.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 실력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서울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껴갈 수가 있었죠. 친절한 동료들 덕분에 서울의 활기찬 동네들을 탐험하고 한국 음식도 즐길 수가 있었어요.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월급이었어요. 차오루 말이 맞았어요. 중국보다 첫 월급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삼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만 같았죠. 월급을 받자마자 저는 삼촌에게 멋진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삼촌은 뭘 이런 걸 주냐면서 허어 웃으셨지만 저는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었기에 너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놀라웠던 점은 신입들이 자신의 워라밸을 잘 챙기면서 관리 또한 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회사는 9시부터 6시 출근이 기본이었어요. 저희 삼촌 회사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주 5일 출근에 연차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아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신입 동료들은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간다든지 끝나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연차를 모아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며 일의 스트레스 또한 해소하면서 일을 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자신의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고는 했어요. 얼마나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회사를 다니는지 무조건적인 정장이나 세미 정장 같은 옷이 아니었어요. 저희 회사는 자율복장이었거든요. 모두들 편하지만 깔끔한 소위 말하는 출근룩을 갖춰 입고 오고는 했어요. 다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하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그들의 그런 모습에 저희 중국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의 제 생활이 하나도 없이 지쳐있고 머리도 안 감고 떡진 머리로 기괴한 옷을 입고 생기 없는 눈으로 출근했던 제 모습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순간 이곳에 오기로 결정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를 제안해준 삼촌부터 제 가장 친구 매입까지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나 이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서 탕핑하던 나날들 그리고 거기에 이르게 한 길 잃은 느낌과 방향 상실감이 떠올랐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지만 중국에서의 삶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리운 마음은 떨쳐내기가 힘들었죠. 어느 저녁 퇴근길에 저는 2개의 큰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바쁜 도시 한복판에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곳에 이끌렸죠. 벤치에 앉아 서울의 하늘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어쩌면 답은 탕핑과 끊임없는 노동생활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균형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제 열정을 쫓으면서도 제 가치관에 충실한 삶을 사는 법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끼며 저는 일어나 몸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아직 배울 게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됐죠. 고개를 높이 들고 공원을 걸어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들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은 벌써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더 많은 지혜를 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린 마음과 희망찬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미래가 가져다 줄 것들을 발견하려는 열망으로 말이죠.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의욕적이고 더 집중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났죠.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이자 친구인 형진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형진 씨는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도 저를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제일 많이 도와주고 알려준 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형진 씨에게 중국에서의 저희 고민 탕핑을 선택하게 만든 길 잃은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하면서 그의 평가가 두려웠지만 그는 이해심 있게 들어주었죠. 많은 젊은 한국인들도 똑같이 느껴요.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긴 근무시간 출세, 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과 건강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제서야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라는 압박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고민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형진 씨는 이어서 정의라는 한국의 정서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번역하긴 좀 어려운데요. 애착, 애정, 충성심 같은 깊은 감정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의미 있는 유대관계를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거죠. 어쩌면 그게 중국에서 하오웨이 씨가 찾고 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탕핑은 당신이 일과 돈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는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통찰력은 점심시간이 끝난 훨씬 뒤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갈망하던 균형과 의미를 찾을 기회로 말이에요. 저는 동료들과 더 깊이 소통하려 노력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불우한 어린이들과 노인분들을 돕기도 했죠. 점차 제 안에서 형진 씨가 말한 정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더 이상 직장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었죠. 저는 친절과 연민 유대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탕핑도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도 저에겐 제가 찾던 답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핵심은 조화의 길을 찾는 거예요. 성장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제 가치관에 진실된 삶을 사는 길을 말이죠. 한 번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몇 주 전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해가 도시를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앉아서 눈을 감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깊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아직 배울 게 많고 갈 길도 멀지만 더 이상 문제로부터 도망치거나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으려 해요. 새로운 공동체의 지지와 한국에서 얻은 지혜로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죠. 저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몇 달 전 서울에 왔던 그 길 잃고 누추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대신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진실된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새로 얻은 목적의식과 소속감으로 무장한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한국의 일부를 항상 간직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제 삶을 변화시킨 교훈과 사람들 그리고 정말이에요.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인생의 다음 장이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어졌죠. 한국은 제게 값진 선물을 주었고 저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벌써 회사에서 2년차 직원이 되었답니다. 2년이 흐른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직원으로 회사에서 명성이 자자하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누구보다 집중해서 일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운동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쉬는 날에는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유대감을 쌓으며 정신을 잊지 않고 있죠. 저는 오늘 퇴근을 하며 저의 여정을 뒤돌아보았어요. 오기 전에 탕핑족의 제 모습과 지쳐버린 제 상태. 그리고 열정을 잃었던 제 모습부터 부끄럽지만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고 비웃었던 모습까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때 편견을 가졌던 그 나라에서 말이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제는 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 점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돌아보니 제 여정은 단순히 문제에서 도망치거나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 이상이었어요.
제가 누구이고 무엇을 지지하는지 발견하는 것, 삶이 주는 도전과 기회를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때 다음에 무엇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제 가치관과 열망에 부합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회복력과 연민 그리고 목적 의식을 갖고 있죠. 결국 그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예요. 부나 명예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본연의 모습에 진실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가 언제나 제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간직할 교훈이에요.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정신으로 저는 인생의 다음 장을 펼쳐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맞설 힘과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한국의 정신을 간직할 거예요. 친절과 회복력 그리고 목적과 연결해 삶을 향한 불굴의 의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훈과 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 해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이 나라에게 계속해서 감사하며 제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해요. 저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